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철학적인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의 논의에 많은 지혜와 철학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마을의 축제를 통해 어떻게 최대한의 행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축제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축제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주장했지만 이내 다른 이는 동물들이 놀라 도망갈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유명한 음악 밴드를 부르자고 했으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때 존이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똑똑하며 마음씨 따뜻한 사람으로 마을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존은 미래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추석 같은 명절마다 여는 축제가 어떻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 여러분, 존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쾌락이나 눈앞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 마을 전체에 오랫동안 기억될 행복을 남겨야 합니다. 미래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궁금한 얼굴로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공리주의는 단순히 수치화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깊이 있는 정신적 쾌락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더욱 큰 행복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극을 개최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무대에 서거나 또 다른 이들의 연기를 보는 것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정신적 만족을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이가 지루해할 수 있지 않나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의 주제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삶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닌 우리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존의 제안을 받아들여 축제의 메인 이벤트로 연극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각 가정은 연극의 일부분을 맡아 준비했고 모두가 주체가 되어 참여했습니다. 연극의 주제는 공감과 이해였고 이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면서 마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은 연극의 감동을 회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단순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정신적 유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미래 공리주의는 그날 축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축제는 공리주의의 정신 아래에서 사랑과 공감의 대축제로 거듭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축제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게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의 동굴이란 별명을 가진 수수께끼 같은 현자가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늘 혼란스럽고도 특별한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그를 방문한 이들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알려져 있었죠. 어느 날 한 왕자는 새로운 통치 철학을 찾고자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동굴은 왕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왕자님, 저는 그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곤 왕자를 데리고 마을 근처에 위치한 실제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깊었으며 한참을 걸은 끝에 벽에는 밝은 빛이 근원에서 나온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동굴은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갇혀 그림자만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세요. 그림자 너머 저기 빛나는 불이 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돌려 벽에 비춰진 그림자 너머의 빛나는 불을 봤고 그곳에 단순한 실체를 넘어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형태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자가 물었습니다. 동굴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이 동굴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여기지만 진정한 실제는 그림자 너머 불빛이 밝혀두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건 그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이데아를 찾으려는 여정이지요. 왕자는 이 깨달음을 통해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동굴이 보여준 진리를 토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통치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가 겉보기에 보이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통치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그림자를 넘어서 진정한 이데아를 찾는 여정은 철학적 탐구 그 자체임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알키비아데스라는 도전적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배움에 굶주린 사람으로 늘 지식의 깊이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키비아데스는 소문으로만 들었다 소크라테스를 직접 만나기 위해 아테네로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직접 듣고 무엇이 진정한 지식인지 깨달아 자신만의 철학적 성취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자주 들르던 시장 근처의 작은 원형 극장에서 그와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수많은 철학책과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알키비아데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알키비아데스, 자네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 자네는 정말 자네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알키비아데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제가 읽은 모든 것이 철학적으로 검증되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덧붙였다. 내가 자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네. 정의, 난 무엇인가? 알키비아데스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그의 머리에 떠오른 수많은 책과 개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응하며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공정함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공정함이란 과연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알키비아데스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생각해본 적 없는 깊이의 문제였고 이제 막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가 고민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변할 여지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진정한 지혜의 첫 발을 디뎠다는 신호일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게 되네. 그날 이후로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무지를 더욱 자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믿었던 지식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으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은 알키비아데스에게 있어 새로운 철학적 여정의 시작이었고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에 대한 의심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첫걸음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먼 초원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햇살이 가득하고 밤에는 별들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 마을에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소문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항상 선택을 두려워해요. 제 선택이 옳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까봐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영원 회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작은 안경을 쓴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고리라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아라. 자네의 선택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면 자네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젊은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반복된다는 상상은 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 반복되는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에, 즉 자네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네.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여기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말이야. 자네가 사는 모든 순간이 의도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을 진정으로 살게 된다네. 젊은이는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선택을 잘못했을 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도 반복된다네. 그것도 자네의 삶의 한 부분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회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라네. 조언을 듣고 돌아가는 길, 젊은이는 햇살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 대신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주어진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으며 그 순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젊은이는 자신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게 되었죠. 결국 그는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데에 있어 당당함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마을은 영원 회귀의 이야기와 함께 계속 개선의 계절을 맞이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 회귀의 이야기를 따르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그들 나름대로 가치 있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집 앞 정원에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작은 돌 무더기가 쌓여갔습니다. 각 돌은 삶의 다양한 순간과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영원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말입니다.